안녕하세요.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 행복 톡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여러분, 3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속 8년째 국민 행복 지수를 1위로 마크한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핀란드를 포함해서 핀란드가 어떻게 8년째 행복지수 1등을 차지하는지를 포함한 여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국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서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현수 교수님은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네트워크 아리 대표도 맡고 계시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핀란드가 이렇게 세계 행복지수를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서 교수님이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요즘 어떻게 좀 행복하게 지내시나요? 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날씨는 대단히 아열대기구로 덥지만 네. 우리 서현수 교수님의 말씀이 시원한 청량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8년째 핀란드가 국민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네.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1위를 차지한다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년째 일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핀란드 유학을 마치고 2018년에 귀국을 했는데 그해 3월부터 계속 매년 같은 뉴스가 나고 있어서 매년 3월 20일이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 본 적도 있고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요. 물론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지수 자체를 들여다보시면 민주주의라든가 삶의 질 전반에 대해서 묻고 있고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라고 결국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도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하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좋은 점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엔에서 그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좀 별도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살펴봤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사회이고 특히 비교를 서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굳이 질시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자아실현의 과정이 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도를 느끼지 않겠냐라는 연구가 있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를 키워서 이번에 이제 대학 입학 직전에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석차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비교하는 관점에 석차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석차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성적표는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과목별로 10점을 받았다, 9점을 받았다, 8점을 받았다는 나오는데 이것은 작년에 자기 자신에 대비해서 올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라는 취지이지 옆에 친구와 비교해가지고 본인의 작년 성적과 올해 그렇죠. 성적만 나오는 거고 본인의 지금 성취도라든가 현재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성적이 대학 가기 위해서 나오곤 하겠지만 국가 단위 시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평소 학급에서의 근데 동료 친구들과 과도한 경쟁 의식이나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을 덜 하게 되는데 이게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원리로 문화적으로 뿌리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아우러져서 오늘날 북유럽이 행복 국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서 교수님 첫 말씀에 벌써 핀란드 국민들이
왜 행복할까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거버넌스라든지 또 비교하지 않는다라든지 네. 대한민국 학생들이 들으면 대단히 지금 그렇죠. 행복한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건데 이미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핀란드 학생들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 교육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한 거버넌스가 핀란드 국민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시민의회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큰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독특한 정치, 경제, 사회 모델을 만들어 왔고 일찍부터 사실은 제3의 길로 불렸던 나라들이죠. 그러면서 20세기에 아주 뭐랄까요, 비례대표제라든가 다당제 정당 체계, 또 연합 정치 이런 것들에 기반한 합의적인 민주주의를 아주 잘 꽃피워온 나라들이고, 동시에 지방 분권과 자치라든가 또 시민사회의 활발한 결사체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오늘날의 북유럽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른바 조정시장 경제 또는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이라든가 보편적인 복지국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시민의 삶을 더욱더 두텁게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시장 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러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북유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잠깐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1997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노동당 정부가 되고 이제 앤서니 기든스 같은 학자들이 이제 이념적인 정책적인 받침을 해서 나타난 이제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 사이에 새로운 대안적 경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미 1930년대부터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있었고 그때 이미 미국식의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막 이제 혁명을 해서 세계사에 등장했던 소련 중심의 그런 소비에트 사회주의 모델, 국가사회주의 모델과 구분되는 제3의 대안이 또는 제3의 길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존재한다 라는 관심이 1930년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1930년대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좌우 갈등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 사이에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6월 3일까지 딱 6개월 동안 대단한 홍역을 치루었는데 그렇게 핀란드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 그로 인한 제3의 길을 통한 어떤 보편적 사회 복지국가가 마련되기까지의 핀란드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지요? 핀란드와 이제 한국 사회 또 민주주의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이제 고유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살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한 가지 갈등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도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이제 쟁취를 했는데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좌우파 간의 내전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뒤에 오랫동안 그 좌우 간의 진영 정치,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역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조차도 그 1930년대에 노사 간의 대타협을 이루고 또 그 3인당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좌우 갈등이 심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시켜낼 것인가,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우리의 경우에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 40년이 경과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 정치 갈등이 더욱더 이제 심화돼서 지금은 상당히 극단적인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12월 3일에 이제 계엄령 선포, 친위 쿠데타와 내란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사태를 우리가 시민의 힘과 그리고 대표기구들 또 헌법적인 절차 등에 힘입어 가지고 어렵게 극복을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금 열어야 되는 그런 문턱에 서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사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어떤 모순의 심화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극복하고 조금 더 합의적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교수님 말씀처럼 핀란드가 1917년 네. 독립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그렇습니다. 좌우내전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엄청난 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국 사회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 빛의 혁명으로 이뤄냈던 과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소위 응원봉, 네.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통해서 광장에 나와서 젊은이를 포함한 대단히 많은 이제 시민들이 발언도 하고 부조리한 사회 그렇죠. 문제도 지적을 하고 많은 그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제도로 담아낼 거냐 하는 건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좌우 갈등 사이에서도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핀란드 국민이라고 할까요?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는 제도가 있었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그 2016, 17년에 촛불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이번 내란 사태 때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또 이른바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의 아주 위대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란까지 치닫게 된 때에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아주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과 동시에 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아주 저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광장의 열기와 시민들의 어떤 시민적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채널링할 것인가 또 제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6년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도적인 기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측면의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우선은 핀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적인 민주주의 자체도 훨씬 더 열려있고 포용적이다. 그래서 전면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이미 100년 이상 시행해 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양한 분야나 섹터의 이해관계나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좌파부터 우파까지 또 새로운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해서 시민들을 골고루 대표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 부분이 늘 빈번하게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개헌에 대한 요구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늘 이제 상존한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 부분의 개혁이 이번만큼 꼭 제대로 된 정치 개혁으로 연결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민주주의 전반이 이 대의제 시스템의 결함과 한계라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시민 참여의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이 이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기제들이고 특히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나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런 과제를 조금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청원제도 정도에 만족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국민 발안제도라든가 제대로 된 국민 투표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시민 참여를 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시민의회와 같은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지금 거세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직능별 또 영역별 어떻게 좀 얘기될 수 쿼터를 있을까요? 나눠놓은 건 아닌데요. 나눠놓은 건 아닌데 일단 이제 크게 권역을 나누어서 예컨대 이제 헬싱키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헬싱키. 우리 지금 서울이 하나의 선거구인 거죠. 그래서 헬싱키에서만 국회의원을 22명을 동시에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광역 선거구인 거죠. 이렇게 되고 우선은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북유럽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후보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권자에게 준 체제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선
정당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10%, 20% 지지를 얻었다고 하면 헬싱키의 경우에 뭐 22석이니까 2석이나 4석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정당들이 다수 연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늘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도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국민을 네. 시민으로 바꿔서 서 교수님 핀란드의 경우에 그때의 시민은 어떤 시민을 말하고 또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의 제도는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제도여야 또 그게 가능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기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한민국과 관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